사단 포병대대는 방금 K9 카우로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요새화된 적 표적을 상대로 전보다 더 먼 거리에서 더 정확한 간접 사격으로 파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에스토니아 국방국의 포병 전술은 더 빠른 속도, 화력, 전력 및 사정거리를 지향하여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멀리라는 모토를 내걸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새로운 탄약을 통해서 EDF 사단은 더 먼 거리에서 더 정확하게 이동 중인 적과 요새화된 표적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 신형 포탄을 정식 도입할 겁니다. 이 포탄은 전장에서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잘 관리된 무기 시스템과 모든 전장을 아우르는 정확하고 적절하고 파괴적인 사격이 작전 성공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포병 전력은 전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겁니다. 천우는 우크라이나를 등지고 말았습니다. 온 힘을 모은 대반격이 실패한 뒤 우크라이나의 패색은 짙어지고만 있습니다. 아직 F-16 전투기의 지원이 남아있지만 그것만으로 전황이 뒤집힐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 슬슬 우크라이나는 휴전이나 종전을 종용하는 주변국들의 눈치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 자랑스러운 승리라고는 도무지 말할 수 없지만 벌써부터 공공연하게 우크라이나의 다음 타겟을 지목하면서 전쟁의 광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폴란드와 발트 3국입니다. 러시아가 고른 다음 침공 대상이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즘 들어 한참 본격적인 전쟁 준비에 나선 상황인데요.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최대한의 대비가 없으면 멸망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 발트 3국에 속하는 에스토니아 역시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에스토니아는 국력의 한계로 그 규모가 크지는 못해도 적게나마 한국 무기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에스토니아는 다른 어떤 K9 도입국보다도 개량에 적극적인데요. 최근에는 되려 개발국인 한국을 뛰어넘는 사정거리를 실사격 훈련에서 기록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독일 매체 빌트는 독일 국방부의 기밀 문건을 입수해 단독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독일 측에서 전망한 러시아의 유럽 침공 시나리오, 국방부 공식 문서인 만큼 실제로 러시아가 고려했을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였죠.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는 6월까지 어떤 식으로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끝낸 뒤 발트 3국을 집어삼킬 계획입니다. 우선 각국에서 두 자릿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을 포섭해 내부에서부터 분란을 일으킵니다. 과거 돈바스 내전을 일으켰던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수법으로 발트 3국도 내전을 일으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동포 보호를 명목으로 군사력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푸틴이 최근 발트 3국이 러시아계 주민을 박해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국가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던 것 역시 이러한 전략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발트 3국뿐만 아니라 폴란드 역시 노리고 있는데요. 유사시 벨라루스를 통해 수바우키 회랑을 공격하고 월경지로 떨어져 있던 부동한 칼리닝그라드를 본토에 연결하려는 심산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독일 국방부의 셈법으로는 러시아가 이 계획을 실행에 옮겼을 땐 독일군 3만 명을 포함한 NATO의 30만 대군을 동원해도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트 3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국민의 대피가 완료될 때까지 최대한 러시아의 진격을 발목 잡는 것. 에스토니아 역시 그것만을 위해 한국으로부터 그동안 K9을 구매했던 것이죠. 이들도 지금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러시아와의 국경선에 대전차 장애물과 벙커를 설치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금이라도 늦게 끝내기 위해 아예 파병까지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또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K9을 위시한 포병 전력의 훈련 역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K9을 많이 사지는 못하는 대신 더 좋은 성능으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K9이 인도된 지 불과 1년여 만에 한국에서 운용한 것과 같은 기종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은 현지화를 거친 상태로 K9 도입국 중에서는 가장 특이한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무한궤도의 측면에 스커트형 장갑을 추가했다는 점인데요. 보통 후방에서 원거리 화력 지원을 하는 자주포임에도 에스토니아는 침공해오는 러시아를 상대로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자국의 작전 환경에 맞춰서 장갑을 증설하는 개조를 가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중량이 약 1톤가량 증가했을 정도로 상당한 중장갑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적과 비교적 근거리에서 맞붙는 상황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죠. 그 외에는
포신 측면에 적재용 바스켓을 달았다는 점이 보이는데 공구 적재함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물론 야전 수리를 위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근거리에서 치고 박는 싸움을 상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ATO 표준 3색 도장을 사용했다는 점도 같은 맥락입니다. 에스토니아가 개조한 K9의 모습을 보고 국내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자신이 군대에서 봤던 K9과 사뭇 다른 모습에 감탄하곤 했죠. 에스토니아가 K9을 적극적으로 개량하고 있다는 점은 이들의 작전 환경 외에도 또 다른 사실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토니아가 K9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 겨울엔 K9에 대한 이들의 신뢰감을 단적으로 보여준 일이 있었는데요. 에스토니아 육군이 포병대대 장병들의 가족을 훈련에 초청한 것입니다. 그것도 실사격 훈련에 말이죠. 눈이 펄펄 내리는 설원에서 포병들은 K9에 타서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고 포병 장병들의 가족은 천막 아래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나 실사격 훈련 장면을 민간에 공개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요. 이는 포병들이 얼마나 믿음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하고 있는지를 가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안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 진행한 행사로 보여집니다. K9을 수출한 한국 입장에선 이들이 얼마나 K9을 신뢰하고 있는지가 느껴져서 흐뭇한 감정입니다. 이처럼 에스토니아는 K9의 일반적인 사용 경험에서 충분한 합격점을 받았기에 거기서 오는 신뢰를 바탕으로 성능의 최적화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작년 11월에는 K9 관련 추가적인 협력을 구하고자 에스토니아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찾기도 했으며 최근에도 에스토니아 대사가 창원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본사를 방문했죠. 만약 독일, 네체의 예상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6월에 정말로 끝난다면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의 다음 계획이 실현되기 전에 한국으로부터 K9을 추가적으로 구매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 에스토니아가 가장 최근에 진행한 K9 실사격 테스트입니다. 이 훈련은 에스토니아 수드라스 사격장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에스토니아는 개량판 K9으로 사거리 연장탄을 사격했는데 그 성과가 실로 놀랍습니다. K9 신기록이자 세계 신기록인 자주국사포로 70km 사격에 성공한 것입니다. 한국은 기존에 최대 60km까지의 사격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60km 사격에 성공한 바로 그 사거리 연장탄의 대량 양산도 시작했죠. 그런데 에스토니아는 그 사거리 연장탄에 독자적인 개량을 추가로 가한 K9으로 70km 사격까지 성공한 것입니다. 에스토니아가 개량한 K9의 성능은 한국이 현재 전력화에 성공한 최고 성능 K9인 K9A1의 성능을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앞서 살펴본 추가 장갑과 도색 등을 제외하고도 마운트 통신, 제어 시스템, 소화 시스템, 전기 시스템 등을 개량 미천지화했습니다. 여기에 사거리 연장탄까지 통합시켰는데 사격 테스트를 진행해보니 기존 한국의 기록인 60km를 넘어 70km에 달하는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이 70km라는 사거리는 자주포 개발에 있어서는 통곡의 벽과도 같았습니다. 현존하는 현대적인 자주포로 그 벽을 넘는 것이 몹시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난 수년간 한국과 독일이 양분하고 있는 자주포 시장을 되찾기 위해 이 70km의 벽에 도전해왔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과거 M109 팔라딘의 후속 사업으로 진행하던 크루세이더조차 결과부터 말하자면 70km 사격이 가능한 미군의 자주포 사업 XM1299는 목표를 일부 달성했습니다. 70km 사격에는 성공했죠. 그러나 사업 자체는 얼마 전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미군은 70km 사격을 위해 포신을 극단적으로 늘리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포신이 무려 58구경에 달했고 덕분에 사정거리 확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제도 그 포신에서 나왔습니다. 지나치게 길었던 탓에 사격할 때마다 마모가 극심했던 것입니다. 다른 포에다 호환도 안 되는 긴 포신은 마모 속도를 견디면서 보급하기에는 경제성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포신이 너무 길어서 철도 수송도 항공 수송도 불가능했죠. 결국 미국은 이 사업을 폐기 처분하는 결정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뜬금없이 개발국도 아닌 에스토니아에서 자체 개량한 K9이 70km 사거리를 실사격 훈련에서 달성해버렸습니다. 이러면 미국은 꽤나 허탈할 것도 같은데요. 이는 한국에 있어 생각보다 큰 희소식입니다. 미국의 XM1299 사업을 기다리던 국가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K9이 아직 발을 딛지 못한 시장 중에는 미국과 무기를 거래하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주포 도입 사업을 미루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영국이 있죠. 영국은 K9이 꽤 오랫동안 공을 들여 공략하고 있는 시장인데
그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던 이유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영국이 차기 자주포로 채택할 것으로 여겨지던 가장 유력한 후보가 바로 XM1299였기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도 있고 기존 자주포 성능을 훨씬 뛰어넘는 자주포를 미국이 직접 개발해주면 영국은 그걸 곧바로 도입할 셈이었죠. K9 도입이라는 선택지가 분명 합리적이고 유용한데도 영국처럼 이러한 이유로 도입을 망설이던 나라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XM1299가 사실상 실패하여 백지화된 것인데요. 이러면 그런 국가들이 더는 망설이지 않고 K9을 구매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번 일의 여파는 뭐잖아. K9의 추가 수출이라는 형태로 드러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 그러면 K9은 명실상부 세계 1위 점유율에 세계 1위 성능까지 타기종이 범접할 수 없는 왕좌를 거머쥐게 됩니다. 부디 앞으로도 한국이 만든 무기가 K9처럼 계속해서 세계 최고로 거듭나기를 기원해봅니다. 올해 개봉한 중국의 영화 장공지왕은 중국판 탑건, 이른바 짭건으로 불린 영화입니다. 대략의 스토리는 미국의 F-35 전투기가 중국 선박을 위협하자 최engdu 제이씨으로 추격한 주인공 레이 유는 적기를 무리하게 추격하다 기체 손상을 당합니다. 중국은 F-35에 대항하고자 최engdu J-20이라는 5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했고 레이 유는 이 기체의 조종사로 투입됩니다. 개발 시험용 훈련기 기체는 엔진 문제로 트러블이 발생하여 시험비행 교증사 팅이 추락으로 사망하고 레이 유는 남아 프로그램을 완성하기로 다짐하는데요. 엔진을 탑재한 J-21이 새떼와 충돌해서 살아남고 이로써 지체가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개발된 J-20 기체로 드론들을 격추시키고 F-35를 쫓아내어 중국 공군의 자존심을 세웁니다. 즉 중국의 J-20 전투기로 미국의 F-35를 쫓아낸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거의 판타지에 가까운 스토리를 가진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개봉이 한 차례 미뤄졌는데 탑건이 매버릭이 높은 완성도로 홍행에 성공하자 장공지왕의 CG와 그래픽이 너무 허접해 제작업을 위해 개봉을 미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짝퉁이지만 중국이 개봉을 미루면서까지 정성을 들인 이유는 이 영화를 제작한 곳이 바로 중국 공군이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이 영화는 중국 내에서만 흥행에 성공하며 집안 잔치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최신형 스텔스기 J-20의 진짜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중국은 J-22, 미국의 F-22, F-35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실전 배치된 5세대 전투기라며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J-22 어떻게 개발되었는지를 알면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J-20은 중국이 1990년대 개발을 시작해 2008년 이후 스촨성의 항공기 제조사인 청두항공기공업그룹이 제조하는 5세대 전투기로 미국의 F-22와 F-35에 맞서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J-20은 중국이 미국의 스텔스 기술을 탈취해 카피한 전투기라는 오명이 있습니다. 2011년 1월 15일 미국 법무부는 하와이에 거주하는 스텔스 관련 기술자 나시르 고아디아에게 징역 3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아디아는 방위산업체인 노스롭에서 스텔스 폭격기인 BA 스피릿의 개발에 참여해 독특한 추진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해왔는데요. 미국 검찰은 고아디아가 6차례에 걸쳐 중국 본토를 방문해 중국 측의 테스트를 도와주거나 결과를 분석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중국이 개발 중인 스텔스 순항 미사일의 배기 시스템에 도움을 줬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 법무부는 고아디아가 체포 당시까지 중국 정부로부터 최소한 11만 달러,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이외에도 기밀로 분류되던 BA 폭격기 관련 정보를 넘겨주거나 돈 세탁, 단로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J-20도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미국의 스텔스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어 중국이 개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일각에서는 J-20에 들어간 스텔스 기술은 옛날 격추된 적이 있었던 F-117의 잔해를 조사하여 제작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방위산업 관련자나 군사 전문가들은 격추된 F-117의 기술이 유출되었을 가능성보다는 미지 MFI의 기술이 대부분 계승된 것이 지금의 J-20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결국 J-20은 여기저기서 기술을 모아 카피한 전투기인데요. 수출 규제로 인해 레이더, 엔진 핵심 부품을 수급하지 못해 중국이 자체 개발로 선회하게 되면서 성능은 측정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어쨌든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한국, 일본,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F-35 전투기 배치가 확대되자 중국은 작년 가을부터 제-20 생산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의외로 느긋했습니다. 얼마 전 케네스 월스바우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20은 이 시점에서 지배적인 더미네이팅 항공기가 되지 못한다.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고강도 훈련에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주변국들이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칠 정도의 성능은 아니다. 미국이 이렇게 평가절하를 해도 중국의 제-20 띄우기는 여전히 시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군은 제-20에서 PL-10 공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데에 성공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2019년에는 실패했는데 최근 성공했다고 자랑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전투기의 가장 기본적인 미사일 발사를 이제 성공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간 중국군은 제-20의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이제야 기본적인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20이 지금까지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는 전투기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 지금도 미사일 발사를 안정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시험 단계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 연구에 매진하기보다는 양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단 많이 찍어내고 보자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 싱크탱크 제임스타운 재단의 안드레아스 루프렛 연구원은 최근 출고된 중국 제-20 전투기들의 기체 번호를 분석한 결과 이 전투기가 연평균 120대라는 엄청난 속도로 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제-20의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이 60터부터 80여 대에 달한다는 뜻이고 2025년이면 제-20의 수량이 500대를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늘라온 수준의 속도전입니다. 반면 미국은 2023회계연도 예산으로 공군의 군해병 대용 F-35 전투기 61대를 구매했는데요. 록히드 마틴이 한 해 생산할 수 있는 F-35는 153대이며 이 가운데 102대는 동맹국에 배정된 분량입니다. 다른 기종까지 합쳐도 미국이 2023회계연도 예산으로 새로 구입한 전투기는 대략 75대에 그쳤습니다. 즉, 중국은 추정치를 보수적으로 적용해도 제-20 단일 기종만으로도 미국의 전체 전투기 도입 숫자를 넘어선 것입니다. 제-20 생산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중국이 그간 수입에 의존했던 엔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20년 WS-10C 엔진을 올해부터는 WS-15 엔진을 제-20에 탑재하기 시작했는데요. 성능을 대폭 개량한 엔진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자 제-20 도입 속도도 동료조 빨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현재 같은 속도로 제-20을 찍어낼 경우 2025년 스텔스 전투기 보유량은 500대를 넘어서게 됩니다. 중국이 이렇게 전투기를 찍어내는 것은 곧 대만과의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여야 막론하고 더 많은 국방비를 투자해 중국의 도전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국방비를 단번에 2배로 증액해 군비 증강 폭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이런 폭주를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해결책을 만들어서 대만에 제공해버렸습니다. 미국이 5억 달러 규모의 F-16 전투기용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한 겁니다. 중국은 이 발표가 나온 다음 날 전투기와 전폭기, 조기 경보기, 무인기 등을 대거 대만 해협에 보내 한바탕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 대변인도 강경한 어조로 미국의 대만에 대한 추적 장비 판매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일까요? 이유는 미국의 대만에 팔기로 한 장치, 즉 F-16에 장착되는 적외선 탐색 추정 장비가 중국 스텔스 전투기 제-20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수시로 제-20을 대만 해협에 출동시켰고 제-20이 대만섬을 내려다보는 화면을 여러 차례 공개했습니다. 대만 방공 레이더가 제-20을 탐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해 대만 공군의 사기를 꺾어놓겠다는 전술을 쓴 것입니다. 이에 대만 공군은 작년 11월 구형 F-16AB를 개량한 최신형 F-16V 64대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들이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적외선 추적 장치를 장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제-20이나 소형 무인기 등을 포착할 수 있고 유사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공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처럼 제-20이 대만 방공망을 우롱하면서 숨바꼭질을 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겁니다. 이러니 중국이 발끈하고 나선 것입니다. 미 공군은 2021년 이 추적 장비로 목표물을 포착해 AIM-120 암남 공대공 미사일로 공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F-35와 F-22, F-18 등에도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전투기는 주로 레이더를 통해 공중과 해상, 지상의 목표물을 포착하고 추적합니다. 하지만 레이더파를 발사하게 되면 아군 전투기 위치도 상대에게 노출하게 되죠. 하지만 이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 IRST는 레이더와 달리 외부에서 나오는 적외선 신호를 수동적으로 수집합니다. 스스로 신호를 내보내지 않는 만큼 위치 추적 사실을 숨길 수 있죠. 또 레이더와 달리 전자전 교란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텔스기는 레이더에 노출되는 기체 면적을 최소화해 위치를 숨기지만 엔진 배기구 등에서 나오는 얼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엔진 배기열 등을 통해 상대편 전투기를 포착하는 장비가 바로 IRST인 것입니다. 미국이 대만에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IRST-11은 탐지거리가 70km부터 80km로 원거리에서 제-20을 포착해 공대공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사실 중국을 의식해 그동안 대만에 대한 최신 전투기와 장비 판매를 꺼려왔습니다. 워낙 군사력 차이가 큰 만큼 정면 대결을 하는 것보다 중국군의 대만 상륙 저지에 유용한 대한미사일 등 비대칭 무기를 대량 비축할 것을 권고해왔습니다. 그랬던 미국이 IRST를 공급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건 유사시 대만 공군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 무기 판매는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11번째입니다. 과거 1터부터 2년에 한 번씩 팔았는데 이제는 1년에 3터부터 4회꼴로 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가까워진 것으로 보고 대응 강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이 아무리 전투기를 찍어내는데 골몰해도 이처럼 미국의 첨단 시스템을 만들 수 없는 한 두 나라의 격차는 쉽게 좁혀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을 뛰어넘는 최신의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목표가 허튼 수작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얀마가 운용 중인 중국산 전투기가 기관층에 의해 맥없이 격추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중국의 허풍이 대단했다는 사실이 들통난 건데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집트가 가장 크게 놀라며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다름 아닌 이집트가 해당 전투기를 중국으로부터 무려 120대나 도입하면서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이집트는 신속하게 FAO용 도입을 추진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 한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공기관총이라고 알려진 전차와 장갑차에 흔히 쓰이는 이 무기체계는 사실 현대전에서 전투기와 맞서는 구도조차 시도하지 않을 정도로 무용지물과 다름없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얀마에서 아주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져 전 세계 방산업계 전문가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미얀마에서 기관응이 제트 공격기를 격추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미얀마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태국 국경 지역에 위치한 미얀마 동부 지역에서 반군 장악 마을을 공습하던 미얀마 공군의 전투기가 대공기관총에 의해 격추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투기에 탑승해 있던 조종사 2명은 기체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건 이번에 격추된 전투기가 중국산 K-8W였다는 점으로 해당 기종은 지난 1998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미얀마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얀마 공군은 K-8W를 최대 1톤의 각종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공격교. 그런데 미얀마 국방부는 이번 격추 사건에 대해 기체 고장으로 추락했다며 사실을 부인하기에 바빴는데요. 반면에 K-8W를 격추시킨 미얀마 반군은 기체 잔해 사진을 낱낱이 공개하면서 해당 전투기가 12.7mm 기관층의 대공 사격에 무력하게 격추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렇듯 미얀마 국방부가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발사 속도가 느리고 단발 살상률이 낮은 기관총이 전투기를 격추한 일이 없었고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산 전투기가 기관층 몇 발에도 무력하게 추락할 수 있을 정도로 최악이라는 것으로 미얀마에서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7월에도 미얀마에서는 이번 중국산 전투기 격추 사건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반정부 세력인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KNPLF가 군부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는데 이 역시 중국산이었습니다. 당시 KNPLF의 대공무기는 없었지만 저공 비행하는 전투기를 향해 중화기와 소총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해 미얀마군의 전투기를 격추시켰으며 이로 인해 미얀마군 300명과 헬리콥터 5대가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당시 SNS에는 추락한 군용기라며 중국제 훈련기 및 경공격기 사진이 돌며 한바탕 조롱을 당했는데요.
도대체 중국은 어떻게 공격기를 만들길래 이런 쇼킹한 일이 연이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먼저 중국제 K8은 도입한 국가에 따라 명칭이 다 달라 소위 말해 항공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자주 혼동이 되는 기종인데요. 실제로 이 기체를 개발한 중국에서는 K8 기종을 정작 JL8로 부르고 있습니다. JL8은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오래 전부터 훈련기로 사용해오던 난창 CJ6 나 JJ5를 대체할 후계 기종으로 1986년부터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L8이라고 불린 이 훈련기는 나중에 중국용은 JL8, 파키스탄에서는 K8이라고 명명하며 각각 운용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JL8은 성능이야 둘째치고 공동 개발국이었던 파키스탄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도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얀마도 과거 K8을 도입해 뒤통수를 맞은 건데 설상가상으로 미얀마는 중국제 JF-17 전투기 역시 사기당하면서 코너에 굴렸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아무래도 미얀마 정부가 중국에게 뒷돈을 먹고 전투기를 도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인데요. 미얀마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 군이 중국으로부터 공급받은 JF-17 전투기 대다수가 구조적 결함 등 기술적인 문제로 무용지물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와디에 따르면 해당 전투기는 요격, 지상 공격, 폭탄 투하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상태로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F-17은 최고 속도 마 1.6에 최대 작전 반경이 2037km에 달하는 경량급 다목적 전투기로 미얀마는 이를 2016년 중국으로부터 대당 335억 원의 16대를 구매했습니다. 이는 공동 개발국인 중국과 파키스탄을 제외하고 JF-17을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2018년 4대, 이듬해 2대가 더 공급됐습니다. 최근 미얀마 군이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이용해 공습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JF-17은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고 미얀마 군은 러시아산 EX-120과 MiG-29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방산 전문가들은 JF-17의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 체계에 문제가 있으며 기체도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9월 파키스탄 인력이 비밀리에 미얀마를 방문해 JF-17의 기술적인 문제를 일부 해결했으나 JF-17의 무기 체계가 너무 복잡해 현재까지 실전에 투입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십 대의 전투기들이 모두 불량인데도 개발국인 중국이 정작 AS에 나톨라라 하며 모른 척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미얀마에서 파키스탄 기술진을 긴급히 불러들인 JF-17의 경우 탑재돼야 할 중장거리 미사일과 공대공 레이더도 계약보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중국의 만행에 혀를 차게 했습니다. 미얀마는 해당 전투기를 2016년 중국에게 구매했는데 기술 결함에도 중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울며 겨자 먹기로 JF-17을 공동 개발한 파키스탄에 도움을 청한 겁니다. 당시 이와라디는 파키스탄 인력이 일부 기술 문제를 해결했으나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미얀마 정부가 대당 320억 원을 들여 JF-17을 6대나 들여왔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미얀마뿐 아니라 중국산 무기를 구매한 개발도상국을 모두가 처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산 무기를 구매했지만 심각한 기술적 결함과 오작동 사고로 인해 무기로는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무기를 수출한 뒤 AS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로 인해 결함 있는 중국산 무기를 구입한 개발도상국들은 국가 안보 강화라는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군사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나이지리아에선 2018년 중국산 전투기 F7 2대가 독립기념일 기념 비행 퍼레이드 리허설을 벌이던 중 추락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도 작년에 중국산 F-22P 호위함에서 엔진 성능 저하를 비롯한 기술적 결함을 발견하고 중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파키스탄은 중국산 FM-90 대공 미사일에서도 적외선 센서 시스템 오류로 목표물 추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시스템을 모두 폐기했습니다. 방글라데시도 2020년 중국산 훈련기 K8W에서 문제가 나타나자 중국 항공기 수출입공사에 항의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값이 싸서 덜컥 중국산 무기를 도입했더니 결국엔 돈을 주고 쓰레기를 산 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중국제 K8을 현재 가장 많이 도입한 나라가 이집트인데요. K8 격추 소식을 들은
이집트는 최근 엄청난 충격에 빠지며 한국의 FA50 도입을 위해 신속히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집트는 1999년부터 K8을 조립 및 면허 생산하는 방식으로 무려 120대나 도입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체 노후화로 인해 신형 훈련기로 대체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번 격추 사건으로 인해 속도를 더욱더 내게 된 겁니다. 그동안 중국제 전투기에 호되게 당한 이집트는 다시는 중국 전투기는 쳐다도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일 만큼 KAI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실제로 KAI는 이집트와 FA50 수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으로 이와 관련한 이집트 수출 규모는 최대 1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실제로 디펜스 아랍에 따르면 작년 12월 이집트 아랍산업화기구는 KAI와 FA50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을 위한 예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서 1월 아랍산업화기구 수장이 우리 방산업계 대표단을 만나 초기 협약을 위한 시행 단계를 논의하면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FA50의 경우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높은 호환성을 보이는 건 물론 경쟁 후보인 중국의 AVIC, L-15 및 레오나르도 M346과 비교해봐도 교육과 훈련에 최적화돼 있어 FA50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입니다. 조만간 이집트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예정된 만큼 우리는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듯 FA50의 이집트 수출 소식에 중국은 슈퍼스타가 탄생했다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난달 중국 맨뉴스는 FA50의 이집트 수출을 기정사실화하며 이집트의 FA50 도입을 칭찬하는 듯한 기사를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맨뉴스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FA50은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집트 수출로 인해 중동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한국과 이집트의 FA50 계약과 관련해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집트에서 적어도 100대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번 계약으로 인해 한국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국 방산이라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던 중국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라 참으로 어색한데요. 이제 중국마저도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에 도와달라고 해놓고 막상 도와줬더니 역으로 뒤통수 치는 국가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제 한국의 국제 위상이 달라져 그들은 큰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최근 관련 사안에 대해서 풀버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가 되었든 국가 간의 외교가 되었든 똑같은 상황을 두고 다른 행동이 나온다면 분명 그것은 국가 간의 기분 나쁜 일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은 지금까지 한국이 많이 당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으로 한국이 그것을 돌려주면서 역감질 형태가 나오기 시작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받은 것과 같은 무례함이나 갑질의 형태를 되돌려줬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실력과 비즈니스 논리, 정당한 과정 가운데 오히려 그런 일을 했던 이들이 무한해졌다는 뜻인데요. 게다가 이런 국가들은 한두 국가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가가 포함되었다는 정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방이나 유럽 강대국들은 애초에 통방의 한국에 대해서 약소국 취급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현재 한국이 첨단 산업과 방산에서 치고 올라가 이만큼 인정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국제기구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네트워크를 쉽게 뛰어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방산 납품에 있어서도 독일을 비롯 다양한 유럽 국가들의 방해가 암암리에 있었고 그들은 유럽 영내 조달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한국에는 무상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서방은 물론이거니와 제3세계에서도 한국에 대한 취급은 다소 황당했는데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를 생각해보면 같은 방산인데 국가에 따라 행동이 다름을 말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FA50과 잠수함을 최초로 수입해준 국가이기에 고마운 나라이지만 사실상 그 이후의 행보는 한국의 큰 손해와 계약 번복이라는 최막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같은 방산 계약에서 한국과 서방에 보이는 태도가 분명히 달랐습니다. 한국에는 잠수함을 계약해 놓고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서 뒤통수를 쳤는데 그 가운데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수백억 원에 해당되는 잠수함 부품을 주문해버렸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계약서까지 썼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한 프로세스였으나 그들은 막무가내였으며 또한 이러한 면은 방산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인프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면에서 이번엔
역으로 똑같은 두 가지의 프로젝트 동시 진행해서 한국은 매우 다른 면을 보입니다. 한국은 최근 이를 국가에서 정반대의 행동을 보이면서 받은 것을 그대로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 케이스를 보면 한국이 이 국가에 행한 모습이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베트남 정부는 한국의 두 가지 국가 중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일단은 약 70조 원짜리 프로젝트로 한국이 고속철을 놔달라는 도움 요청이었습니다. 우선 베트남은 코로나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그간 접었던 남북 고속철도 산업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현재 호치민 도시철도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 계획 관련 국가에 포함되었는데요. 실제 2009년 10월 교통부는 베트남 철도와 관련하여 7개의 한국 투자 컨소시엄이 35km 규모의 하노이 전철 건설에 나선 바 있으며 나짱과 호치민을 연결하는 철도 프로젝트에 21억 달러 규모의 BOT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십수년 전부터 관련이 깊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한국 삼성과 LG 등 대기업이 임주하고 국가의 GDP 25%를 책임지기 시작하자 이렇게 사회 전반의 인프라 건설에 적극 한국을 참여시키는 모습을 다방면에서 보여왔습니다. 한국이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이다 보니 어쩌면 이런 면은 당연하기도 하다는 의견입니다. 게다가 박항서 감독의 한류열풍 등 베트남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매우 높고 코로나 이후 베트남 관광청이 관광객을 모객했는데 한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한민친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30억 달러 투자 의향을 보이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패키지 부분의 시설과 고용을 늘린다고 협의하며 더욱 고무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상황이 최근 수년간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 발생했는데요. 베트남 하노이시의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던 현대건설이 공사 중간에 선언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2019년부터 하노이시가 현대건설에 제대로 건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노이 지하철 프로젝트는 지하철 3호선과 역사 4개를 짓는 것으로 현대는 2억 달러를 수주했고 2022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규모나 예산면에서 그리 크지 않은 프로젝트라 지연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연해봤자 비용만 많이 들게 되므로 현대건설은 빠르게 건설을 끝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죠. 그러나 현대건설이 건설 중단까지 선언한 것은 하노이시에서 대금 지급이 만든 게 처음이 아니었으며 공사 지연 보상비로 약 900억 원을 청구하자 하노이 도시철도위원회는 100억이면 충분하다며 거절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 계약이 하노이 시 당국과 맺은 계약이라 이런 상황은 상상도 못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베트남의 건설 대금 발목이 잡혀 공기까지 대거 지연되어 공사 대급이 물어나버린 것입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괴로운 것은 이것이 단순 비용 문제에서 오는 원인도 아니고 정치적인 충돌과 주민들의 보상 문제, 이해관계 등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너무 다양한 문제가 혼재되어 있어 베트남 공산당 당국이 차일피일 지연하면서 공사 대금이 막대하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베트남 정부에서 제 아무리 77조 원짜리 고속전철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섣불리 이런 대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베트남에서는 또한 신공항을 건설해달라는 프로젝트였고 이 역시 8조 원 규모였는데요. 베트남의 항공 인프라 확장과 동시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야심찬 국책 프로젝트임이 분명합니다. 실제 베트남은 코로나 이후 즉각 물류를 비롯해 관광사업 확장 등 신공항이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국가들이 군침을 흘릴 수도 있는 대형 프로젝트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 다양한 신공항을 수주하면서 대단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의 신공항 프로젝트 중에 페루의 친체로 신공항 건설 방향은 베트남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한데요. 한국은 페루의 세계 7대 불가사인 마추픽추 관문인 진제로 공항을 건설함과 동시에 인근의 스마트시티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공항과 도시를 함께 발전시키는 프로젝트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베트남 당국은 한국의 신도시 건설 기술을 도입해 다양한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트남 신공항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맥락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앞서 언급된 한국의 공항 운항 능력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튀르키예 등 중동 최고 규모의 공항이 오픈할 때마다
한국이 컨설팅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쿠웨이트 국왕은 제4터미널 준공식에서 직접 나와 인천공항의 노하우가 이식됨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한국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며 극잡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더욱 한국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공기를 지키는 점입니다. 50억 달러, 약 6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에 지연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기간에 공사를 마치는 것이 경쟁력이며 중요한 것은 이제 준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베트남 당국은 지금까지 이 롱탄 국제공항의 가장 큰 문제였던 보상 문제를 해결한 걸로 보입니다. 최근 5년 넘게 롱탄 공항이 착공하지 못했던 것은 주민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보상위원회와 사업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토지 보상을 끝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것에는 거주민 이전 문제를 비롯해서 농작지에 대한 해당 보상 금액을 협상해서 모두 끝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던 보상 문제를 빠르게 베트남 정부가 해결한 것은 바로 경제 살리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업계는 코로나 이후에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을 최대 2자리까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항공 분류가 금선무되기 때문이며 베트남 남부 최대의 호황이 몰 것으로 기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터미널 건설 이전에 예상과는 다른 장면들이 펼쳐지면서 베트남을 당황하게 하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터미널 입찰을 취소하면서 공항 오픈이 전격 지연되어 버린 것입니다. 앞서 논의된 대로 본래 2025년에 오픈할 공항이었으나 이번 취소로 개장 자체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입찰 실시 때 기업들이 입찰하지 않았거나 혹은 베트남 당국의 일방 취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분명한 것은 둘 다 좋지 않은 케이스라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베트남 당국은 신공항 경험이 많은 한국의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에 대해 제안을 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입찰이 취소되면서 이제 재입찰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공항 오픈도 전격 미뤄진 것입니다. 이처럼 베트남에서 한국에 거의 100조 원에 달하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도움을 청했으나 한국에서는 기존 대금 회수 문제를 비롯해 저렇게 초대형 프로젝트를 맡을 경우에 앞으로 회수조차 불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다하는 분위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고속철도와 신공항 프로젝트를 동시에 요구하는 국가가 나왔는데요. 이 국가에 대해서는 한국이 매우 협조적이며 곧 계약하거나 협약이 오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는 바로 폴란드인데, 폴란드에서는 신공항과 더불어 고속철도를 한국에 건설 요청했습니다. 공항의 경우 지분을 나누는 차원이며 고속철도는 공항과 도시 등을 잇는 프로젝트 형태입니다. 이미 고속철도 설계는 한국에 맡기기로 했으며 이제 건설 관련 프로젝트를 집행 중인데요. 이에 현대로템은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한 사업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사인까지는 가지 않았으나 고속철 사업의 경우 이미 폴란드, 바르샤바, 트램 사업을 진행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사업을 진행하는 폴란드는 확실히 중국보다 한국을 선호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가 높은 고속철 사업은 누구나 선호하지만 베트남과는 온도차가 보인 이유가 있는 것이 폴란드에서는 대금지금에 적극적이며 베트남과는 전혀 다른 정부의 태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나라 모두 한국의 수출 흑자 328위 이내 국가로 한국과 경협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폴란드는 한국과 경협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한국에 다시 내주는데 매우 유연하게 움직이나 베트남은 한국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결과적으로 나오는데 매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똑같은 신공항 사업과 고속철도 사업을 폴란드만 잘해줬냐 항의할 수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이제 오히려 한국의 확실한 대금 지불과 진지한 자세로 임하는 이들을 우선 택하는 모습입니다.